이번 사회를 맡은 노무현재단 사무처장 오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회견에 참여해 주신 분부터 먼저 소개 한번 드리고 그 다음 식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참여정부 국무총리를 지내신 우리 이해찬 총리입니다. 예, 너무 반갑습니다. 참여정부 비서실장이시면서 지금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 계신 이병환 이사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신 생경용 위원장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내신 이민원 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균형발전 지방분권 전국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이상선 대표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의 원장으로 계신 송재호 원장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 이병환 이사장께서 오늘 회견의 취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된 취지와 배경을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참여정부는 2004년 1월 29일 대전에서 신국토 구상을 발표하며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 시대에 막을 열었습니다. 중앙집권 시대에서 지역 분권 시대로의 전환을 천명하며 국가 상생 발전에 새로운 희망을 쏘아올린 역사적인 시작이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참여정부 이후 균형발전 정책은 계승도 발전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외면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감세 정책과 같은 역주행으로 일관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균형 발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청사진이나 로드맵 관련 정책을 찾기 힘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백년지 대계이자 헌법에도 명시된 헌법적 가치인 국가균형 발전에 대한 철학이 있기는 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정부가 전임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을 되풀이하거나 아예 방치한다면 수도권 밀집, 지방 분권과 자치 유축 등 중앙 집권의 심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 권위주의 정권의 시대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정부라면 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이제라도 균형 발전의 시계추를 바로 돌려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참여정부가 왜 균형 발전을 3대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했는지, 그에 대해 왜 대다수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했는지 되짚어봐야 합니다. 균형 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의 책무이며 수도권의 질적 발전과 지방의 동반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지역과 계층과 세대, 여야와 정권의 차이를 뛰어넘는 정책의 일관된 추진과 선순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선언 10주년을 맞아 지금 균형발전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철학과 정책 운영의 근본 틀부터 새로 짜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이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복원하고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정치권도 이러한 책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야 모두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 2004년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 선언의 정신을 되살리고 제2의 균형발전 시대를 여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균형발전은 전 국토, 온 국민의 동반 성장을 위해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가 추진해야 될 과제임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이해찬 총리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해찬 총리님과 이 균형발전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 보니까 운명이란 책에 보니까 이해찬 총리에 대한 말씀이 두 군데, 여러 군데 있는데 관련 말씀이 있어서 기자회견인반 조금 부드럽게 여기서 한번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해찬 총리님의 어떤 사회 갈등 해결하고 균형발전 관련해서 몇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경북 경주시 방패장 유치에서 주민투표와 기타 여러 방안을 도입했다. 나는 이러한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이해찬 총리가 아이디어를 냈고 제대로 진행을 했다. 이해찬 총리가 100개가 넘는 수도권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업도 큰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매끄럽게 처리했다. 이렇게 훌륭한 국무총리의 보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게 큰 행운이었다 하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자서전에 설명하셨던데요. 그때 아마 균형발전 정책 총괄 사령탑이셨던 이해찬 총리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 균형 발전 철학을 가지고 선포를 한 지 올해가 꼭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10년을 우리가 이게 돌이켜 보면은 정말로 그 구상이 일부는 실현이 되고 일부는 오히려 지지부진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기본 정신은 아직도 살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2012년에 세종시가 발족을 하면서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거기에 다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이제 출마를 해서 세종시 초선 의원입니다. 서울에서는 제가 5선을 했는데 세종시에서는 초선 의원으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양해 말씀드릴 건 오늘도 제가 의정보고회를 면 단위마다 쭉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서 제가 마지막까지 회견을 다 하지 못하고 먼저 일어나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름을 붙이셨고 또 선거 때 공약을 해서 여기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이명박 정부 때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서 여러 가지 차질이 빚어졌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제는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어떤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 부처 중에서 외교, 국방, 법무 몇 군데 빼놓고 5개 부처 빼놓고는 전 부처가 세종시로 지금 다 작년 연말까지 이전을 했습니다. 이제 국무회의도 정상적으로 세종시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공무원들도 많이 이제 이사를 왔습니다. 다만 이명박 정부 때 백지화한다는 설이 있어서 건설 회사들이 많이 철수했다가 나중에 들어오는 바람에 공무원들 입주형 아파트가 아직 건설이 안 돼가지고 한 2, 3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지금 생활하는 데는 불편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궤도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시 설치법이 2010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 만든 법을 제가 보니까 너무 허술해서 작년 연말에 세종시 설치법 전면 개정안을 제가 발의를 해가지고 이제 완성을 시켰고 국가균형발전법에 광역 개정이 있는데 그 광역 개정에 세종 개정을 별도로 신설을 했습니다. 제주도 개정이 하나 있고 세종 개정만 별도로 신설을 해서 올해부터 거기에 예산을 담아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법률과 예산 체계는 이제 완비가 이제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세종시가 더 발전을 하려면은 3가지 정도가 더 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대통령 집무실이 세종시에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대통령께서 반은 서울에서 집무를 하시고 반은 세종시에서 집무를 해서 내치와 외치를 함께 관장하시는 기능을 해줌으로써 세종시가 원래의 목적대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이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해서 상임위를 세종시에서 일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서울까지 출장 오지 않고 세종시에서 근무하면서 국회 상임위에 출석하면은 행정의 효율성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자족 기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카이스트와 같은 대학들이 그쪽에 유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 중심 복합 도시로서의 기능과 대덕단지와 더불어서 연구 중심의 테크노밸리를 만드는 그런 기능이 이루어지면은 세종시가 자족 기능과 더불어 행정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2020년까지 대략 자족 기능을 만드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2020년까지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궤도를 갖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만 2020년 이후에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순수한 자족 기능을 갖는 도시로서 자리를 잡아나가려면은 그 외에도 기업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더 많이 만들고 또 세종시에서는 전국이 전부 KTX가 1시간 내지 1시간 반이면은 전부 다 도착이 가능합니다. 특히 금년 말 되면은 호남선 KTX가 완공이 되기 때문에 목포까지도 1시간 남짓이면 갈 수가 있고 부산까지도 1시간 남짓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을 다니는데 보통 1시간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교통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아주 잘 할 수 있는 그런 균형 발전의 상징이자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도 이제 국회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겠고 언론인들도 그런 관점에서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삶의 질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수도권보다는 지방으로 가는 혁신도시라든가 기업도시라든가 이런 세종시 같은 데가 제가 살아보니까 삶의 질이 훨씬 더 좋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이 별로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1시간 반은 더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질을 누릴 수가 있고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훨씬 더 신선한 식품을 이제 잘 이렇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식자재가 유통거리와 유통 단계가 복잡한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전부 다 로컬 푸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지방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매몰돼 있는 사고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은 훨씬 더 건전한 좋은 생활을 삶의 질이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요즘에 세종시에 거주하면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취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해찬 총리님 아마 30분 정도 여기서 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한 15분 남아서 이어서 우리 황경용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장께서 균형발전 정책 과제에 대한 제안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참여정부가 2003년 2월에 출발할 때 여러 가지 국정 과제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의 하나가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 정책을 하려고 했던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 기본적으로 개발 연대에 이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이 중앙 집권과 불균형 성장의 길을 걸어왔고 이것이 그대로 지속되면 대한민국의 장래가 대단히 우려스럽다. 지속 가능한 국가, 지속 가능한 어떤 경제, 사회 발전이 어렵다라는 문제 인식 하에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일종의 국가 대개혁 같은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당시에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열심히 참여정부가 대단히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이명박 정부 5년 또 현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을 볼 때 대단히 큰 우려를 가지고 있다. 균형발전의 정신은 사라지고 지방 분권의 정신도 사라지고 다시 중앙 집권, 다시 수도권 중심의 그런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새롭게 변화시키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지역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이 곧 국가 발전의 잠재력을 떨어뜨린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지금 정책 제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이수신 장군이 그 양무 호남 시무국가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임진왜란 시기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국가가 있으면 되지 호남이 무엇이 중요하고 경상도가 뭐가 중요했을까라는 이제 그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분이 당시에 경상도가 없으면 전라도도 없다. 경상도는 대한민국의 관문이고 호남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곡창지대인데 경상도가 무너지면 전라도가 전라도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라고 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양무지방 시무국가 이렇게 좀 풀이하고 싶습니다. 지방이 없으면 결국 국가도 없어진다 라는 것이지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지방을 무시하는 정책을 얼마까지 지탱할 수 있느냐,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책 제안 8가지가 이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것만 제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 재배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종시 이해찬 총리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세종시를 버린 자식처럼 이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게 국가의 정책이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세종시를 한국의 미래 선도도시 나아가 동북아 경영의 허브도시로 육성한다. 여기에 미래도시의 경우에 첨단 과학기술, 도시관리기술을 활용하고 최적의 생태 환경을 조성한다 하는 것이고요. 동북아 경영의 허브도시라는 면은 거기에 설명이 자세히 들어있습니다만은 지금 한중일 관계가 대단히 어렵고 대단히 일촉즉발의 긴장이 지금 유발되고 있는데 세 나라 모두에서 보수 세력들이 국가주의, 애국주의를 들먹여서 각 나라 내부의 사정도 이렇게 만들고 국가 간의 지금 질서를 어지럽혔는데 저는 세종시가 앞으로 과학기술, 연구개발, 교육, 문화교류 등등에서 이런 연성 분야에 있어서 동북아 협력, 동북아 평화 공생을 정진하는 그런 허브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로운 개념을 만들고 새로운 어떤 도시 경영의 철학을 세워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큰 주제가 수도권 규제 체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사실상 무력화시켰고 박근혜 정부가 늘 창조 경제를 이야기합니다만은 창조 경제에 대한 콘텐츠는 없이 걸핏하면 수도권 규제 지금 거의 다 죽어 있는 수도권 규제를 또 무너뜨려서 수도권 중심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수도권 규제 체제의 근간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다만 엄격한 사안별 규제 조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것을 전면적으로 흔드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또는 수도권 분교가 지금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 대학 육성 정책의 문제입니다. 지금 교육부가 대학 구조조정을 한다는 명분으로 지금 대학 평가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저출산 문제 때문에 2018년, 20년이 되면 연간 단위로 대학 진학 인구가 한 16만 명까지 줄어듭니다. 정원보다 16만 명이 줄어드는데 이것은 4,000명 입학 정원 대학 40개, 2,000명으로 치면 80개의 대학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만약에 지금처럼 A, B, C, D 5등급으로 나누어서 대학의 성과 중심으로 이거를 하면 지방 대학은 몰락한다. 따라서 저는 여기에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줄어들어야 될 정원 감축의 절반 정도는 모든 전국의 서울대학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대학이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다 동등한 비율로 똑같이 그 정원 감축의 부담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대학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열심히 하는 대학 또 좀 노력이 부족한 대학에 따라서 차등적인 감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기업 이전 추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기업 이전은 참여정부에서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을 이전하면서 수도권 소재 기업을 이전하려고 이 정책을 많이 했는데 지난 그 한나라당 새누리당 정부에 들어와서는 이 정책이 거의 죽어 있기 때문에 내려가려고 계획하던 기업들이 모든 그 계획을 중단하는 이런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 정책의 그 근간을 이전하는 정부기관, 공공기관, 기업이 현지의 기업, 대학과 산학연 협동 체계를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지방을 만든다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방 기업의 적극적인 지방 이전 정책을 재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지역 전략 산업 육성 정책인데 이것은 사실 참여정부가 과거에 지역 혁신 정책 또 혁신 클러스터 산학연 협동 체계 등등 해서 이미 지역 혁신 경제, 지역 창조 경제의 모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뒤늦게 창조 경제 운운하는데 내놓는 정책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정도이기 때문에 대단히 우리가 우려하고 있고 과거에 참여정부가 어떤 정책을 했는지를 제대로 살펴서 산학연 협동 체계를 만든 다음에 지역 혁신 경제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길 바랍니다. 6번째, 도농 상생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이 흐름이 대도시 서울과 대도시에는 충격이 덜합니다만은 전국 모든 지방에서 지역 인구와 지역 경제력이 공동화되는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고령화의 문제가 심각한 지역을 위해서 단순히 지역 무슨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 노인분들이 건강과 복지와 또 이 생활 전반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종합적인 건강, 복지, 문화, 교육 정책 등이 이 맞춤형으로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2번째로는 지금 농촌은 농촌대로 인구가 빠지고 경제력이 고갈돼서 어렵고 도시는 도시대로 노인 인구가 넘치고 청년 실업이 넘치고 이 양쪽이 도시 문제, 농촌 문제가 지금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풀 수 있는 농업 농촌 정책을 통해서 도시의 청년과 노인분들이 농촌에서 농업과 또 우리 참여정부 시기에 제안했던 1, 2, 3차 이 융복합을 통한 6차 산업 육성을 통해서 많은 길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도농을 함께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자. 거기에 이제 귀농귀촌 사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7번째는 지역 정책과 환경 정책의 연계 추진이 필요합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다 무슨 뭐 자원 고갈이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역을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서 지역을 함부로 이렇게 손대는 그런 정책은 자제해야 될 것이고 환경 생태라고 하는 이 큰 울타리 속에서 질 높은 수준 높은 지역 정책이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되겠다. 특히 우리가 분권형 국가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 지속되어야 되는데 대체로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 분권, 중앙의 권력과 자원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게 수직적 분권이고 또 수평적 분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나누는 것입니다. 국회와 나누고 그것이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가 되든 의원 내각제가 되든 이렇게 나누는 것이 수평적 분권인데 대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수직적 분권을 추구하고 있고 우리 지금 정치권에서는 수평적 분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분권과 균형 발전의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수직적 분권을 중심으로 한 분권 개혁이 추진돼야 되고 수평적 분권의 경우에는 이것은 좀 더 많은 논의를 거쳐서 국가적인 국민적인 합의를 통한 그런 새로운 어떤 정책이 마련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분권과 관련해서 국가체제 분권과 관련해서 비례대표를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 이것은 계층별 비례대표, 권역별 비례대표를 포함하는 것인데 특히
지역의 인구가 급속히 줄고 있고 현재 통계청의 예측에 의하면 1.3의 출산율 1.3이 지속될 경우에 2100년에 대한민국의 인구가 2천만 내지 2,100만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도권과 대도시는 인구가 살아남고 나머지 지역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국회의원 대표 체계를 유지할 경우에 지역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사라지게 된다 하는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권역별 비례대표를 좀 더 대폭 예를 들면 최대한 100명까지 확대해서 개청대표, 권역대표가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양원제를 도입해서 미국같이 지역 비례 국민들의 어떤 이 득표 비율에 따른 하원이 존재하고 주민의 수와 관계없이 동등한 대표, 동등한 발언권을 갖는 상원을 만들어서 이 지역의 어떤 정책 발언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민국 지역의 미래가 없다. 아까 제가 이수진 장군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이 사라지면 국가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우리가 이 위기 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런 관점에서 현 정부에 대해서 강력한 지역 정책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강력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용 당시 위원장께서 균형발전 정책관에 제안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같이 참여하셨던 우리 지금 이제 균형발전 지방분권연대 이상선 공동대표님의 지금부터 한 2, 3분 정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중학교부터 서울에서 한 20여 년 서울 생활을 하다가 지역 운동의 뜻을 가지고 충청권에서도 가장 오진 고향으로 내려가서 지역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권력감시 운동을 하면서 제가 느낀 바는 서울 생활 한 20여 년 서울 생활 돌아간 또 고향하고는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의 동네인가 싶을 만큼 아주 정말 참담하고 참혹하단 그런 그 인식하에서 저는 이 분권운동에 사실은 1999년 시기부터 시작을 해서 2001년에 지방자치현장 선언이라든가 이런 걸 참여하고 2002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분권과 균형발전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3년 12월 29일 그 당시 참여정부 시기에 3대 특별법, 분권, 균형발전, 신행정수도 특별법 국회에서 통과되던 그 해가 뉘엿뉘엿 저물 때 국회 본청 앞에서 만세를 부르던 그런 기억이 좀 생생하고 2004년 1월 29일인가요? 내일 모레인데 또 정부 삼청사 대전에서 지방화 균형발전 시대 선포식에 참여했던 그런 감회 그리고 2007년 7월 20일 행정도시 기공식에 참석했던 그런 소회를 가지고 나름 지금까지 분권운동과 균형발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좀 더 자본과 유착 내지는 결탁된 정부적 속성을 가진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난 시기에 가졌던 분권과 균형발전 기조가 아예 균형이라는 말 자체는 공식 용어조차도 사용조차도 못됐던 그런 시기로 다시 또 환원이 돼서 지금 5년, 6년 차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또 수도권 모든 규제를 완화하자고 하면서 지방에 내려가 있는 대학 캠퍼스가 서울 쪽 수도권으로 다시 역이전한다든가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기 돌이켜보면은 결코 정의롭지도 못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생태담론적 측면에서 지속 가능하지도 못한 그리고 권리담론 측면에서 수도권과 지역의 이 지방의 편차는 극과 극을 달하고 있다. 이런 그 국토공간 구조를 가지고는 대한민국에 정말 얼마만큼 평균적 행복을 달성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의식에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컨대 이제 지금 밀양에서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송배전 시스템만 봐도 예컨대 저희 충남 같은 경우에는 그 전력 자급률이 350%에 달합니다.
수도권 서울만 해도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지의 화력발전소가 서해안 곳곳에 즐비합니다. 그 지역에서 정말 마을에 지나가는 불과 몇 킬로 정도의 그 선만 고압선 지중화를 요구를 해도 비용 때문에 못한다고 그럽니다. 돈이 없어서. 수도권의 지중화율은 80, 90%가 넘습니다. 이런 그 불균형 구조, 부정의한 구조를 놓고서는 대한민국 사회 결코 갈등의 문제를 해법을 찾을 수 없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그 이민원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네, 반갑습니다. 이민원입니다.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냈고 지금은 광주대학에서 경제학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방화나 균형발전을 그렇게도 목매이게 주장을 했던 것은 저는 경제학 교수로서 나라를 경영하는 것은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강점을 강화하는 것과 또 하나는 약점을 보완하는 것인데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어느 한 점에 약점이 있어서 거기서 새 나가면 국가가 무너지는 거죠. 생물학에서는 이것을 리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런 게 있고요. 또 지방으로 가면 그 지방은 이제 각자의 특색을 살려서 강점을 강화하고 하는 것. 전체적으로는 이런 틀이지만 이 두 가지가 적절히 양립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시대가 변했죠. 고도 성장 시기에는 매우 빠르게 가야 되기 때문에 중앙 집권적인 구조가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갔을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고 있고 고도 성장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다. 그럼 이런 시대에 가장 맞는 정책은 뭐냐? 그러면 그거는 지방 분권 정책 그리고 균형 발전 정책이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만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박근혜 정부 가면서 균형 발전 정책, 지방화 정책이 굉장히 후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 발전 정책이 후퇴를 하려면 균형이 회복된 증거가 있어야 될 텐데 회복된 증거는 있지 않고 날로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현 정부들의 정책의 기조를 보면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율성과 책임은 어떤 권리가 오고 또 예산이 오고 그러면서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고 이거는 지역의 몫이지 중앙정부가 지역에게 너희들은 자율적으로 하거라 책임 있게 하라 이런 말을 할 계제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부는 이제 이 지방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제가 이제 광주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광주 옆에 이제 우리들이 그렇게 추진했던 혁신도시가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나주에 거기를 돌아보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봤어요. 지금 이 정책이 공공기관 이전, 그러니까 기관원의 이전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세세한 문제점도 있더라. 예를 들면은 비정규직의 이전 같은 것에는 그 정부의 지원 정책이나 기관 자체의 지원 정책이 빠져 있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균형 발전 정책이 이제 남부권 그러니까 영남과 호남의 연결에도 신경을 쓰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키워드는 문화나 예술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서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생명 벨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것을 잘 그 콤비네이션을 해가지고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에서 가장 약점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글로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글로벌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그리고 지역이 약진할 수 있도록 글로벌 투자를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우리 송재호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 예, 한국미래발전연구원장 송재호입니다. 이 미래발전연구원이 아마 좀 낯이 설 수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워낙 호학 정책을 좋아하시는 대통령이어서 그 참여정부 기간 동안에도 정책의 정리라든가 비전의 정리나 로드맵을 뭐 여러분 다 아다시피 굉장히 잘 하셨고 당신께서 퇴임하신 후에도 하셨던 정책을 정리하고 성찰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좀 이걸 다시 이렇게 내놔야 되겠다. 그래서 생전에 사실은 설립한 연구기관입니다. 재단과 함께 굉장히 그 중요한 두 축을 이루는 곳이고요. 그런 뜻을 받들어서 연구원이 하셨던 정책들을 잘 정리하고 또 그것을 성찰하고 또 발전적으로 내놓는 일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대통령께서 지방을 굉장히 사랑하셨다는 것은 오늘 여기 앉아 계신 교수님이 세 분인데 한 분은 강원도 춘천에서 한림대학에 재직하고 계시고요. 한 분은 광주 전라도의 광주대학교에 재직하고 있고 저는 저 멀리 제주대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봐도 참 이 지방을 중시하고 이 지방 발전의 총합이 국가 발전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셨던 그런 대통령이셨고 또 정부였던 것 같습니다. 미래발전연구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정책 제안들을 잘 패키지화해서 개발해서 내놓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하나 좀 아쉽고 안타까운 점을 좀 덧붙이면 세종시 문제는 아마 좀 잘 이해찬 총리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잘 돼가는 것 같습니다. 법도 다 정비되고 세종 개정이라고 이제 예산을 세종시 안에 전부 이제 줄 거를 한 바구니에 넣어주는 거죠. 알아서 하라고. 종전에는 정부 부처마다 예산을 줘가지고 지방에 알아서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전체를 다 모아서 얼마 일정 포션을 세종시에 주면 세종시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필요한 우선순위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례가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됐으니 세종시 문제는 예산과 제도 문제에서 이제 준비가 잘 된 것 같고요. 공공기관들이 이전하는 이제 혁신 도시들이 지금 문제가 적지 않이 많습니다. 편의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이 제대로 안 된 곳들도 있고요. 가시는 분들이 이제 서울에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공공기관하고의 협상 과정에서 원래 약속했던 부분들이 틀어져서 심정적 고통을 많이 겪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 누더기 된 부분들이 있어서 연구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세심한 배려 이런 것들도 저희들 마음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이고요. 그런 것들을 다 잘해서 항상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 정책이 그렇게 재단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제 말씀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김창호 위원장께서 오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말씀 듣고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노무현 정부에서 3년간 국정홍보처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균형 발전 정책을 홍보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하는데 참여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경기도지사 민주당 후보로 공식 선언을 하고 조만간에 예비 후보를 등록할 예정입니다. 제가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균형 발전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을 평화특별자치도로 독립시키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방자치법에 보면 세종시, 서울특별시가 있고 세종시가 있고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한 지위를 갖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기 북부 지역을 평화특별자치도로 독자적 법적 지위를 갖도록 법을 개정을 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기 북부 지역은 분단으로 인해서 기본권이 제약되거나 저발전 상태를 강요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가 사실 50년 이상 지속되면서 경기 북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경제적 불이익은 물론이고
기본권이 제약되는 엄청난 불이익을 감당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가 그분들에게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권리와 또 그 기본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 지역을 평화특별자치도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평화특별자치도로 그 독립을 시키게 되면 인사상, 그다음에 재정상, 법률상의 특별한 지원을 통해서 이 지역 공간이 생태와 공동체와 공존이 그 풍요롭게 만개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그 공간에는 교육과 평화 경제 그리고 문화 산업이 집중적으로 배치가 돼서 통일 한국의 어떤 새로운 미래지향적 공간으로 만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의 배경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 정책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균형 발전 정책을 합리적으로 계승 발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게 저 나름대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평화 북부 지역을 평화특별자치도로 독립하는 문제는 이 국회에서 물론 논의가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단순히 지역을 분할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미래지향적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저는 의미 있게 도지사가 되면 의미 있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워낙 오늘 여기 나오신 이해찬 총리, 전 총리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소상한 철학과 지금 상황 판단 그리고 미래에 대한 대안까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 질문이 아니죠. 이제는 이 정권이 미래의 정책을 이렇게 해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그렇게 우리 오찬에 함께 해주셔서 함께 나머지 이야기를 계속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저는 10주년을 맞아 지금 균형 발전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철학과 정책 운영의 근본 틀부터 새로 짜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이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복원하고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정치권도 이러한 책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야 모두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 2004년 1월 29일 국가 균형 발전 선언의 정신을 되살리고 제2의 균형 발전 시대를 여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균형 발전은 전 국토 온 국민의 동반 성장을 위해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가 추진해야 될 과제임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이해찬 총리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해찬 총리님과 이 균형 발전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 보니까 운명이란 책에 보니까 이해찬 총리에 대한 말씀이 두 군데, 여러 군데 있는데 관련 말씀이 있어서 기자회견이지만 조금 부드럽게 여기서 한번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해찬 총리님의 어떤 사회 갈등 해결하고 균형 발전 관련해서 몇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경북 경주시 방패장 유치에서 주민투표와 기타 여러 방안을 도입했다. 나는 이러한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이해찬 총리가 아이디어를 냈고 제대로 진행을 했다. 이해찬 총리가 100개가 넘는 수도권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업도 큰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매끄럽게 처리했다. 이렇게 훌륭한 국무총리의 보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게 큰 행운이었다 하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자서전에 설명하셨던데요. 그때 아마 균형발전 정책 총괄 사령탑이셨던 이해찬 총리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 균형 발전 철학을 가지고 선포를 한 지 올해가 꼭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10년을 우리가 이게 돌이켜 보면은 정말로 그 구상이 일부는 실현이 되고 일부는
오히려 그 지지부진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기본 정신은 아직도 살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2012년에 세종시가 발족을 하면서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거기에 다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이제 출마를 해서 저 세종시 초선 의원입니다. 서울에서는 제가 5선을 했는데 세종시에서는 초선 의원으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양해 말씀드릴 건 오늘도 제가 의정보고회를 면 단위마다 쭉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서 제가 마지막까지 회견을 다 하지 못하고 먼저 일어나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름을 붙이셨고 또 선거 때 공약을 해서 여기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이명박 정부 때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서 여러 가지 차질이 빚어졌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제는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어떤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 부처 중에서 외교, 국방, 그 법무 몇 군데 빼놓고 5개 부처 빼놓고는 전 부처가 세종시로 지금 다 작년 연말까지 이전을 했습니다. 이제 국무회의도 정상적으로 세종시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공무원들도 그 많이 이제 이사를 왔습니다. 다만 이명박 정부 때 백지화한다는 설이 있어서 건설 회사들이 많이 철수했다가 나중에 들어오는 바람에 공무원들 입주형 아파트가 아직 건설이 안 돼가지고 한 2, 3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지금 생활하는 데는 불편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궤도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시 설치법이 2010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 만든 법을 제가 보니까 너무 허술해서 작년 연말에 세종시 설치법 전면 개정안을 제가 발의를 해가지고 이제 완성을 시켰고 국가균형발전법에 광역 개정이 있는데 그 광역 개정에 세종 개정을 별도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 제주도 개정이 하나 있고 세종 개정만 별도로 신설을 해서 올해부터 거기에 예산을 담아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법률과 예산 체계는 이제 완비가 이제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세종시가 더 발전을 하려면은 3가지 정도가 더 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대통령 집무실이 세종시에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대통령께서 반은 서울에서 집무를 하시고 반은 세종시에서 집무를 해서 내치와 외치를 함께 관장하시는 기능을 해줌으로써 세종시가 원래의 목적대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이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해서 상임위를 세종시에서 일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서울까지 출장 오지 않고 세종시에서 근무하면서 국회 상임위에 출석하면은 행정의 효율성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자족 기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카이스트와 같은 대학들이 그쪽에 유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 중심 복합 도시로서의 기능과 대덕단지와 더불어서 연구 중심의 테크노밸리를 만드는 그런 기능이 이루어지면은 세종시가 자족 기능과 더불어 행정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2020년까지 대략 자족 기능을 만드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2020년까지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궤도를 갖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만 2020년 이후에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순수한 자족 기능을 갖는 도시로서 자리를 잡아나가려면은 그 외에도 기업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더 많이 만들고 또 세종시에서는 전국이 전부 KTX가 1시간 내지 1시간 반이면은 전부 다 도착이 가능합니다. 특히 금년 말 되면은 호남선 KTX가 완공이 되기 때문에 목포까지도 1시간 남짓이면 갈 수가 있고 부산까지도 1시간 남짓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을 다니는데 보통 1시간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교통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아주 잘 할 수 있는 그런 균형 발전의 상징이자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도 이제 국회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겠고 언론인들도 그런 관점에서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삶의 질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수도권보다는 지방으로 가는 혁신도시라든가 기업도시라든가 이런 세종시 같은 데가 제가 살아보니까 삶의 질이 훨씬 더 좋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이 별로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1시간 반은 더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질을 누릴 수가 있고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훨씬 더 신선한 그 식품을 이제 잘 이렇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그 식자재가 유통거리와 유통 단계가 복잡한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전부 다 로컬 푸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지방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매몰돼 있는 사고 방식을 좀만 바꾸면은 훨씬 더 건전한 그 좋은 생활을 삶의 질이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요즘에 세종시에 거주하면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취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이해찬 총리님 아마 30분 정도 여기서 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한 15분 남아서 이어서 우리 황병용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장께서 균형발전 정책 과제에 대한 제안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참여정부가 2003년 2월에 출발할 때 여러 가지 그 국정 과제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의 하나가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 정책을 하려고 했던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 기본적으로 개발 연대의 이 대한민국이 그 걸어온 길이 중앙 집권과 불균형 성장의 길을 걸어왔고 이것이 그대로 지속되면 대한민국의 장래가 대단히 우려스럽다. 지속 가능한 국가, 지속 가능한 어떤 경제, 사회 발전이 어렵다라는 문제 인식하에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일종의 국가 대개혁 같은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당시에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열심히 참여정부가 대단히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이명박 정부 5년 또 현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을 볼 때 대단히 큰 우려를 가지고 있다. 균형발전의 정신은 사라지고 지방 분권의 정신도 사라지고 다시 중앙 집권, 다시 수도권 중심의 그런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상황을 새롭게 변화시키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지역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이 곧 국가 발전의 잠재력을 떨어뜨린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지금 정책 제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이수신 장군이 그 양무 호남 시무국가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임진왜란 시기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국가가 있으면 되지 호남이 무엇이 중요하고 경상도가 뭐가 중요했을까라는 이제 그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분이 당시에 경상도가 없으면 전라도도 없다. 경상도는 대한민국의 관문이고 호남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곡창지대인데 경상도가 무너지면 전라도가 전라도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라고 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양무지방 시무국가 이렇게 좀 풀이하고 싶습니다. 지방이 없으면 결국 국가도 없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지방을 무시하는 정책을 얼마까지 지탱할 수 있느냐,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책 제안 8가지가 이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것만 제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 재배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종시 이해찬 총리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세종시를 버린 자식처럼 이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게 국가의 정책이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세종시를 한국의 미래 선도 도시, 나아가 동북아 경영의 허브 도시로 육성한다. 여기에 미래 도시의 경우에 첨단 과학기술, 도시관리기술을 활용하고 최적의 생태 환경을 조성한다 하는 것이고요. 동북아 경영의 허브 도시라는 면은 거기에 설명이 자세히 들어있습니다만은 지금 한중일 관계가 대단히 어렵고 대단히 일촉즉발의 긴장이 지금 유발되고 있는데 세 나라 모두에서 보수 세력들이 국가주의, 애국주의를 들먹여서 각 나라 내부의 사정도 이렇게 만들고 국가 간의 지금 질서를 어지럽히는데 저는 세종시가 앞으로 과학기술, 연구개발, 교육, 문화교류 등등에서 이런 연성 분야에 있어서 동북아 협력, 동북아 평화 공생을 정진하는 그런 허브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로운 개념을 만들고 새로운 어떤 도시 경영의 철학을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큰 주제가 수도권 규제 체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사실상 무력화시켰고 박근혜 정부가 늘 창조 경제를 이야기합니다만은 창조 경제에 대한 콘텐츠는 없이 걸핏하면 수도권 규제 지금 거의 다 죽어 있는 수도권 규제를 또 무너뜨려서 수도권 중심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수도권 규제 체제의 근간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다만 엄격한 사안별 규제 조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것을 전면적으로 흔드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또는 수도권 분교가 지금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 대학 육성 정책의 문제입니다. 지금 교육부가 대학 구조 조정을 한다는 명분으로 지금 대학 평가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저출산 문제 때문에 2018년, 20년이 되면 연간 단위로 대학 진학 인구가 한 16만 명까지 줄어듭니다. 정원보다 16만 명이 줄어드는데 이것은 4,000명 입학 정원 대학 40개, 2,000명으로 치면 80개의 대학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만약에 지금처럼 A, B, C, D 5등급으로 나누어서 대학의 성과 중심으로 이거를 하면 지방 대학은 몰락한다. 따라서 저는 여기에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줄어들어야 될 정원 감축의 절반 정도는 모든 전국의 서울대학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대학이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다 동등한 비율로 똑같이 그 정원 감축의 부담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대학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열심히 하는 대학 또 좀 노력이 부족한 대학에 따라서 차등적인 감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기업 이전 추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기업 이전은 참여정부에서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을 이전하면서 수도권 소재 기업을 이전하려고 이 정책을 많이 했는데 지난 그 한나라당 새누리당 정부에 들어와서는 이 정책 저는 사회를 맡은 노무현재단 사무처장 오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그 회견에 참여해 주신 분부터 먼저 소개 한번 드리고 그 다음 식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참여정부 국무총리를 지내신 우리 이해찬 총리님. 예, 좀 반갑습니다. 참여정부 비서실장이시면서 지금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 계신 이병환 위원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여정부에서 그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신 생경용 위원장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내신 이민원 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서 균형발전 지방분권 전국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이상선 대표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의 원장으로 계신 송재 원장님. 그럼 먼저 우리 그
이병환 이사장께서 오늘 회견의 취지 설명해 주겠습니다. 우선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된 취지와 배경을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참여정부는 2004년 1월 29일 대전에서 신국토 구상을 발표하며 지방화와 국가균형 발전 시대에 막을 열었습니다. 중앙 집권 시대에서 지역 북권 시대로의 전환을 천명하며 국가 상생 발전에 새로운 희망을 쏘아올린 역사적인 시작이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참여정부 이후 균형 발전 정책은 계승도 발전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균형 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외면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감세 정책과 같은 역주행으로 일관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균형 발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청사진이나 로드맵 관련 정책을 찾기 힘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백년지 대계이자 헌법에도 명시된 헌법적 가치인 국가균형 발전에 대한 철학이 있기는 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정부가 전임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을 되풀이하거나 아예 방치한다면 수도권 밀집, 지방 분권과 자치 유축 등 중앙 집권의 심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 권위주의 정권의 시대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정부라면 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이제라도 균형 발전의 시계추를 바로 돌려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참여정부가 왜 균형 발전을 3대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했는지, 그에 대해 왜 대다수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했는지 되짚어봐야 합니다. 균형 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의 책무이며 수도권의 질적 발전과 지방의 동반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지역과 계층과 세대, 여야와 정권의 차이를 뛰어넘는 정책의 일관된 추진과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